제주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시간입니다.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20대 대선 결과를 좀 분석해 볼까 하는데 우선은 선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쉽게 이겼을 선거를 너무 어렵게 이긴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보통 선거를 해석하는 3대 원칙을 구도, 정책, 인물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번 대선은 정책과 인물에서 큰 차별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이 정권 교체라는 구도가 부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선 손쉬운 승리를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만 20대 남자 중심의 선거운동이라든지 또 후보 단일화의 역풍 등이 맞물리면서 0.73%, 24만 7,077표 차이라는 초박빙 성적표를 받게 됐습니다. 네. 이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고요. 이 최소 득표 차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과거 5대 대선에서 15만 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소 득표 차이는 아닙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소 득표 차이는 아니지만 득표율 차이는 맞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헌정사상 최소 득표율 차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선거가 끝날 때마다 유권자는 위대하다 이런 평가를 자주 하곤 하는데 이번에 유권자들은 대선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모두의 강력한 경고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고 제주 대선 결과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우선은 제주도와 대선하면은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제주에서 1위하면 당선된다 이 공식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에 깨지고 말았어요. 그렇죠. 이 기록이라는 건 원래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을 제외하고 그동안 19번 대통령 선거 중에 직선제를 13번 했습니다. 지금 보도들이 보면 35년 만에 깨졌다. 아까 신익환 기자도 보도했습니다만 그건 87년 직선제 부활 이후의 기록이고요. 네. 그 전에도 제주도민 선택과 대통령 선거 결과는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주에서 이재명 후보가 52.6%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42.7%를 득표했지만 전체 선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근데 제주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각 정당 후보가 정해진 이후 KBS 제주방송총국이 두 차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을 지난해 12월 조사에선 9%가량 그리고 지난달 조사에선 12% 정도 앞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투표에서 10% 가까이 차이가 났으니까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패배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5년간 제주 지역의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19대 대선 결과와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문재인 심상정 후보를 진보, 안철수 후보를 중도,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를 보수로 분류해 보면 네. 이번 20대 대선에서 진보 진영은 56% 득표로 5년 전보다 2%더 늘었습니다. 근데 보수 진영은 중도 진영을 흡수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도 2.6% 정도 줄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를 많이 끌어오지는 못했다는 점. 대신에 정의당 지지자들을 꽤 많이 흡수했다 이런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사실상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그때가 진짜 양자 대결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때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18대와 20대 대선의 득표 수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16만 6천여 표, 그리고 낙선한 문재인 후보는 16만 1천여 표를 제주에서 득표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제주에서 17만 3천여 표를 득표해서 10년 전 박근혜 당선인보다 7천 표 가까이 더 받았습니다. 네. 꽤 늘어난 것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이 낙선한 이재명 후보의 제주 득표 수는 21만 3천여 표로 10년 만에 5만 2천 표 가까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이 투표한 유권자 수가 7만 8천여 명 정도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증가한 투표자의 상당수를 민주당 후보가 흡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도당이 좀 더 분발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 대선 투표율을 좀 살펴볼 텐데 이번에 제주 지역이 투표율이 최저였죠. 전국 꼴찌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전국 평균 투표율이 77.1%였는데 제주는 72.6%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19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던 17대 대선에서도 제주 투표율은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던 18대 대선에서도 거꾸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이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된 13대 대선 이후 이번이 8번째 대선인데 항상 제주 지역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주 유권자 수가 적기 때문에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표의 효능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좀 낮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점이 제주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특히 지방선거에선 제주 지역 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거든요. 그러니까 내 한 표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봤듯이 이 한 표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많은 분이 확인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해봅니다. 네, 그래도 전국 최하위에서는 좀 탈피했으면 좋겠고 아까 대통령 그 직선제 부활 이후라고 기준을 잡으셨는데 그럼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제주 지역 투표율이 좀 높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대 대선을 제외하고 3대 이승만에서 7대 박정희 대통령까지 제주 투표율은 항상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87년 이후부터 직선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과거에도 직선제 투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1963년 5대 대선이 아주 극적이었는데요. 제주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3.5%나 높았고 이 박정희 당선인이 윤보선 후보보다 제주에서 5만 5천 표를 더 얻었는데 당시 두 후보 간 이 전국적인 격차가 15만 6천 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득표율이 박정희 시대를 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도 있었네요. 예. 앞으로 5년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제주에 또 어떤 변화를 줄지 당선인 공약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이 제주 제2공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그 제주 43개 읍면동 가운데 딱 3곳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겼습니다. 성산과 표선, 대정인데요. 이 영어교육도시가 위치한 대정읍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입인구 비중이 좀 높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수도권 민심이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성산과 표선의 경우엔 짐작가시죠? 아까 그 조금 전 신익환 기자 보도처럼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표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슬아슬하게 차이가 나는데 하지만 이 공항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당선인의 8대 제주 공약 가운데 관광청 신설에 이어서 두 번째 핵심 공약이 바로 제2공항 조속 착공입니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공항 복합도시 조성과 제주공항공사 설립 등 원희룡 도정 당시 추진한 내용을 뭐 그대로 담았습니다. 제주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이 공항 추진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그 여전히 반대 여론도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그래도 추진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겠죠. 중앙정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의지를 갖는다면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째, 행정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현재 환경부에서 반려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네. 이 용역 결과가 올해 하반기쯤이나 돼야 나옵니다. 만약에 보완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 해도 그때부터 다시 보완 용역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절차에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는 83일 앞으로 지금 지방선거가 다가왔죠. 네. 국민의힘 도지사가 당선될 경우에는 이 공항 추진에 아주 강력한 동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도지사가 될 경우에는 상황은 달라질 수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지방선거 결과까지 봐야 한다라는 예. 말씀이신 것 같고 이 공항과 함께 또 하나의 대형 건설 사업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주 신항만 건설 계획이죠. 근데 이 신항만 건설 계획이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에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9년 정부가 기본 계획까지 고시한 상태입니다. 네. 앞서 그 임현희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기존 탑동 매립 면적보다 10배 이상 더 넓은 바다 매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찬반 논란이 많은 민감한 이슈입니다. 이를 잘못 풀 경우에는 이 공항과 함께 제주 사회에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 이걸 유념하면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주 4.3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주 4.3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당장 다음 달 4.3 위령제에 당선인이 참석하는가인데요. 뭐 당선인이 직접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약으로는 보상과 관련해서 가족관계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특별법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했고요. 고령 유족 요양시설과 유족회 복지센터 건립,
그리고 트라우마 치유센터 지원 등 이런 약속했던 제주 4.3 공약을 얼마나 지킬지도 관심사입니다. 아마 국민의힘 도당 입장에서도 그동안 제주에서 계속 이 발목을 잡혀왔던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번 정부에서 매듭 짓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일부 이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강경 보수 세력을 어떻게 설득하면서 4.3 문제를 풀어갈지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KBS가 이번 대선에서 의제로 삼아서 집중 보도했던 상급 종합병원 이것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채택을 했었죠.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 상급 종합병원이 새 제3차 국제자유 종합계획에도 반영은 돼 있습니다만 이 KBS가 대선을 앞두고서 집중적으로 의제를 삼아 보도해드렸죠. 그 결과 주요 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채택했는데 당선인이 약속을 지킬지 꼭 지켜보셔야 할 공약입니다. 왜냐하면 의료 인력과 이 장비의 지원 그리고 의료 권역 독립과 같은 이 정책과 맞물린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행정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당선인의 제주 공약을 살펴봤습니다만 또 하나 남은 큰 주제가 있다면 사실 이번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거 아닐까 싶어요. 아마 많은 도민들이 오히려 대선 결과보다 이게 더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거 대권이라고 이게 자주 표현하는데 대선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그 제주 미래는 제주도민이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중앙정부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지방선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번 대선으로 인해 지방정가가 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돋보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